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이비즈니스 강의를 하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예, 오늘은 이 관련한 이제 강의, 제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두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제 제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그 주제가 이제 큐레이션,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큐레이션 비즈니스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할 이제 핀테크 비즈니스 이제 두 가지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큐레이션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핀테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큐레이션 비즈니스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 그 강의 내용에 앞서서 이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 좀 정리를 하면 이전 시간에 이제 세 번에 거쳐서 이제 소셜 커머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셜 커머스가 이제 무엇인지 그 기본 개념부터 그 다음에 소셜 커머스 사용하는 목적, 이제 판매자, 그 다음에 고객,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제 그 비용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판매자는 이제 홍보가 이슈가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이러한 소셜 커머스의 이제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로 이제 기점으로 해서 소셜 커머스가 상당히 많은 이제 발전을 이제 이루어져서 2010년도 그 소셜 커머스의 어떤 그런 연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나라 지금 소셜 커머스의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소셜 커머스의 뭐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큰 문제점 중에서 먼저 이제 상업성 위주의 신뢰가 없는 소셜 커머스. 즉, 원래 소셜 커머스가 이제 구전 효과, 이제 고객의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이런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입소문 마케팅 형태가 이제 주가 되었었는데 그건 없어지고 기업 간 경쟁만 치열하게 마케팅, 홍보 위주로 이제 워낙 많은 이제 비용을 투자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소셜 커머스 기업들이 적자 경영을 하는 형태였고 뭐 올해 몇 년 전에는 이제 중소 소셜 커머스 이제 기업 대표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제가 이제 지적을 했었고, 자, 이러한 상업성 위주의 신뢰 없는 소셜 커머스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 중심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소셜 커머스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나가면 좋을지 이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지난 시간에 가졌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차 한번 보시죠. 오늘은 이제 큐레이션 비즈니스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이제 강의로서 뭐 소셜 커머스나 기존에 있었던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이 비즈니스, 이거 다 마찬가지로 큐레이션 비즈니스에 대한 정의를 이제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큐레이션 비즈니스 유형별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런 학습 목차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큐레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고, 당연히 큐레이션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러한 이제 큐레이션 비즈니스의 이제 큰 특징 중에서 소셜 큐레이션과 이제 상업적 큐레이션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구분을 하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보, 지식을 습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큐레이션이 뭔지 이를 바탕으로 한 이제 큐레이션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죠. 자,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특히 이제 유통업계에서 상품을 이제 골라주는 판매자의 역할이 이제 되게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많은 어떤 그런 상품 중 좀 더 이제 적합한 상품을 제안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이게 특히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이제 어떤 소장하는 작품 목록 관리나 전시를 담당하는 이제 큐레이션 활동, 이제 큐레이터라고도 이야기를 또 하고 있었죠. 대부분의 이제 큐레이션 서비스 업체는 이 전문가의 지식과 직관을 통한 어떤 제품 콘텐츠를 추천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큐레이션 서비스의 어떤 진화 방향에 있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고객 개개인의 패턴 분석을 통한 고객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좀 더 이제
스마트한 어떤 그런 큐레이션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 큐레이션의 가장 뭐 기본 정의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 그 이유는 뭐 이런 서비스가 요즘 사람들한테 많은 이제 관심을 이제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큐레이션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되었고, 큐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생소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전에 사실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이제 소장 작품 목록 관리 뭐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온라인 이런 그 활동들이 온라인 뭐 특히 이제 웹 컨텐츠로 이제 확대 적용한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전자상거래 이 비즈니스 환경상에서 큐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자,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는 이제 웹상에서 어떤 넘쳐나는 다양한 콘텐츠 중 유효한 정보나 관심사를 찾는다 해서 find고, 찾아내어서 개인 게시판에 수집하고 이를 개인 관심사나 취향에 맞춰서 정리한다 해서 큐레이트를 합니다. 웹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유효한 정보를 찾아내서 이제 개인 게시판에 취향에 맞춰서 정리한다. find, curate고, 나아가서 소셜 네트워크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지인과 이제 공유를 한다. 쉐어입니다. 내가 이제 웹은 일단 뭐 상당히 이제 방대한 양의 정보가 이제 있다 보니까, 그 방대한 양의 정보에서 관심 있는 정보 이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관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를 큐레이션 비즈니스, 온라인 상에서의 큐레이션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래 큐레이션은 이런 이제 미술관, 박물관 여기서 이제 전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된 그런 용어였습니다. 자, 이러한 그 웹 컨텐츠 중에서 어떤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 여러분들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전히 뭐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검색 사이트 상에서 일 겁니다. 검색 사이트, 검색 서비스 상에서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 예. 자, 큐레이션도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요약한다는 면에서 이제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검색 서비스와 좀 차이가 있다. 왜? 어떻게 되어 있냐? 먼저 검색 서비스는 이제 대부분 이제 검색어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어떤 검색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을 하고, 이 같은 이제 그 검색 알고리즘에 바탕을 둔 정보 수집은 검색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찾고자 하는 그 검색 용어 있죠? 용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 관련 페이지들 뭐 수집을 하고 이들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들이 이제 좀 더 이제 보편적이고 이제 일률적인 어떤 기계적인 규칙을 따른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검색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검색하는 방법, 똑같은 정보를 똑같은 구글을 써도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못 찾는 정보를 찾아내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큐레이션은 정보의 수집부터 뭐 구성에 이르는 그 전 과정에 사용자가 이제 관여를 많이 합니다. 컨텐츠에 대한 그 평가는 뭐 평가자 주관에 따라서 뭐 관심사나 뭐 취향이나 개인적 정서 등에 이제 종합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앞에서 나와 있는 검색 서비스처럼 일괄적인 그런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더 많이 관여를 한다.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자, 스티븐 로젠바움이라고 하는 그 분이 자, 여기에 관해서 무분별한 웹 컨텐츠에 인간의 질적 판단이 추가되고 그 결과 컨텐츠들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재평가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경제 전문지 이제 포브스죠. 포브스도 큐레이션 서비스는 소셜 비즈니스와 같이 사람과 사람을 끊임없이 연결하는 하이퍼 커넥티드, 초연결이죠. 초연결. 하이퍼 커넥티드 환경에서 인간
자신을 통한 정보의 발견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로 평가를 했다. 큐레이션은 많은 웹상에 인터넷상에 있는 많은 정보를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매개자가 역할을 어느 정도 한다는 거죠. 어떤 기계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자, 이런 큐레이션 비즈니스가 뭐 서비스가 이제 대중화되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대중화와 그 다음에 이런 큐레이션 서비스가 대중화됨으로 해서 나온 큐레이션 커머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먼저 큐레이션의 그 역할이 이제 뭐 중요하다고 이제 흥미를 이제 가지게 된 그런 요인은 어떤 소셜 네트워크의 어떤 성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스마트폰 단말기 확산 등으로 이제 웹 관련 컨텐츠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를 했고 그 결과 이제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더 어려워진 데 있다. 정보 탐색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정보 탐색이 왜 어렵냐?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왜 많냐? 소셜 네트워크, 스마트폰, 뭐 이러한 어떤 새로운 서비스, 기술 그런 영향에 의해서죠. 자, 2012년 기준으로 트위터에만 하루 평균 4억 건의 정보를 찾기가 2012년 기준으로 이제 트위터에 이제 하루 평균 4억 건의 정보가 생겨나고 이제 페이스북은 매시간 1,000만 개의 새로운 사진이 업로드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억의 유튜브 월간 이용자들은 분당 1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올리고 있고 네이버 지식인에는 700만 개 넘는 질문과 1억 개 넘는 답변이 등록되어 있다. 이건 여러분들 그 웹 2.0 환경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런 정보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정보 탐색이 어려워진 거죠. 뭐 이처럼 이제 이런 거 이제 다 우리가 합쳐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빅데이터에 어째 보면은 그 폭풍 홍수라고 할 수 있죠. 사용자는 이제 더 이상 뭐 TV나 신문 뭐 이런 특정 단일 매체를 통한 사회의 어떤 전반의 어떤 그런 그 정보나 합의된 가치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일방적인 상업적 정보에도 종속되지 않고, 즉 이제 기업이 하는 그런 뭐 TV 광고, 마케팅 거기에 종속되지 않고 SNS나 이런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오는 그런 다양한 고객들로부터의 목소리, 정보를 의존을 또 하게 된다는 거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죠. 실제 신문을 뭐 읽기보다는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지인들이 뭐 합의한 소셜 지성이죠. 예? 좋아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순위가 높은 정보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뭐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제 관계가 있는 그런 지인들이 만들어내는 뉴스피드 이런 것들을 훑어보고. 예. 그런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지인들이 이제 아는 사람들이 필터링 해주는 정보는 이제 타임라인 위주의 실시간 정보에 초점을 맞춰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대부분의 이제 컨텐츠가 이제 일시적으로 소비되고 이제 없어지는 그런 어떤 휘발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어느 기간 동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사용하지 않고 그동안 쌓인 그런 그 뉴스들 있죠. 그런 것들 이제 거꾸로 읽어본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내용들이라서. 자, 큐레이션 서비스는 이러한 그 단점들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즉 이제 홍수처럼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 즉 빅데이터 정보를 특정 테마와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필터링을 하고 이를 재정리, 가공해서 구조화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넘어갔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 위주의 정보보다 이제 탐색과 어떤 열람이 훨씬 더 이제 용이하고, 그다음에 사용자의 관심사와 이제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정적인 그런 범주,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이제 정보를 재배치함으로 해서 이제 오랫동안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즉 휘발성이 그렇게 이제 높지 않다는 거죠.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큐레이션 그 도구가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요즘은 이제 누구나 이제 손쉽게
웹이나 SNS 등 여러 정보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이제 수집하고 강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이제 가능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대표적인 이미지 중심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가 이 핀터레스트입니다. 핀터레스트가 요즘은 이제 큐레이션 상에서 그 텍스트 말고도 이제 이미지, 비디오, 이 다양한 콘텐츠 주제별로 이제 필터링하고 이제 스크랩하는 그런 이제 스크랩에서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핀터레스트고, 핀터레스트는 사람들이 이제 웹서핑 하면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나 동영상 이제 선택 이게 이제 그 핀잇이랍니다. 핀잇. 선택한다는 게 핀잇 하면 어떤 본인의 개인 게시판에 핀보드에 담아두고 주변의 지인과 공유하는 스크랩 이제 서비스입니다. 핀터레스트에 대한 뭐 설명 뭐 뒤에 가면 또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큐레이션 커머스가 이제 등장했다. 이거는 요즘은 그 단순하게 이제 스크랩북 형태의 이제 초기 큐레이션 서비스가 점점 이제 스크랩 내용이 이제 온라인 쇼핑과 이제 관련된 상품 정보를 재구성하고 공유하는 어떤 그런 큐레이션 커머스로 이제 그 범위가 더 넓혀갔다 이제 그런 의미고, 포브스에서 이야기한 게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들 중에서 한 59% 정도는 핀보드에서 본 상품을 실제로 구매한다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핀터레스트 사용자들은 마음에 드는 상품을 저장하고 모아두는 행위를 좋아하고 이제 이에 대한 잠재적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조사 기관에서는 핀터레스트 사용자 중 70% 정도가 사이트를 이용하는 주요한 이유가 무엇을 구매할지 잘 찾기 힘들거나 영감이 없어서 67% 정도는 자신이 어떤 좋아하는 것에 대한 최신 유행을 쫓아가기 위해 핀보드를 사용한다고 이제 답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큐레이션 커머스는 그래서 상품 구매할 때 어떤 기존의 쇼핑몰이나 온라인 오픈 마켓이나 검색 엔진이나 소셜 미디어 여기서부터 다양한 정보로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피로감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요즘 SNS를 이제 사용 안 한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피로감이 높아진 온라인 소비자가 이제 주 고객이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다양한 유형의 정보 데이터들을 잘 정리해서 필터링해서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의상, 디자인, 음식, 화장품, 소품, 가구 여러 상품 정보를 전문 큐레이터나 이제 지인들의 추천을 기반으로 이제 필터링을 해주는 서비스다. 그래서 소비자 개별 취향이나 관심사에 따라서 이제 재정리된 정보가 너무 많은데 그 정보를 좀 정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죠. 이러한 큐레이션된 정보는 소비자 구매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나오고 있고. 자, 이러한 큐레이션 서비스의 유형별 특징을 이제 살펴보면, 가장 큐레이션 비즈니스의 가장 큰 특징은 크게 적을까요? 정보 필터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보의 필터링이 검색 엔진처럼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사람이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필터링 주체를 이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소셜 네트워크 중심으로 한 일반 사용자들이 주체인 경우, 둘째가 큐레이션 비즈니스 사업자가 고용한 전문 큐레이터가 주체인 경우입니다. 일반 사용자가 콘텐트 필터링과 추천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소셜 큐레이션이라고 하고, 큐레이션 비즈니스가 사업자가 고용한 전문 큐레이터가 주체인 경우를 상업적 큐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써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시죠. 정보 필터링의 주체에 따른 비즈니스 유형 분석으로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소셜 큐레이션은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일반 사용자들이 주체다. 상업적은 큐레이션 비즈니스가 고용한 전문 큐레이터가 주체다. 이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셜 큐레이션은 그 정의가 말 그대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가 소셜 네트워크 상의 수많은 정보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수집, 공유, 편집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돕는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소셜 에서의 그 대중의 지혜, 예? 소셜 그 지성이죠. 예? 이 지성을 이제 활용한다. 예? 사업자는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이 대중이 큐레이션 서비스로 그 소통할 수 있는 이 플랫폼만 제공해 줍니다. 이 플랫폼 안에 필터링된 컨텐츠의 구성은 사용자들이 한다는 거죠. 이 컨텐츠 구성 자체에 이 사업자들은 이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는 뭐 이미지, 동영상, 뉴스, 음악, 책 이런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사용자가 좀 쉽게 선별하고 가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떤 편리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떤 그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성공 요인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인기를 많이 끈 거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사용하기 쉬운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이제 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전문 큐레이터를 이용한 서비스와 이제 비교할 때 이제 소셜 큐레이션은 그 큐레이터로서 이제 활동하는 큐레이터는 사람이죠. 큐레이터로 활동하는 그 사용자의 그 풀이 넓고 그 상업성에 치우치거나 뭐 어떤 한 가지 어떤 쪽에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각이 아닌 대중이 공감하는 정보나 트렌드를 제공해주는 어떤 그러한 특징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정보 중에서 나한테 의미 있는 정보 수집하고 저기 먹거리나 패션 아이템이나 뭐 디자인, 여행 뭐 이런 것들 자기만의 특정 테마로 이제 분류해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도 있다. 근데 소셜 큐레이션의 그 뭐 단점이라고 해서 전문성을 가진 어떤 상업적인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처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큐레이터 자격을 이제 누구한테 이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정보의 요약이나 큐레이션의 어떤 본래 의미가 좀 이제 퇴색한다. 대신 이제 모양새만 이제 바뀌고, 즉 이제 개별 사용자들이 뭐 만들어내고 쏟아내는 그런 스크랩들이 뭐 또 다른 정보의 홍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그 과학 저술가 앤드류 이제 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셜 큐레이션은 콘텐츠를 선택하는 이의 전문성을 판단할 만한 적절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필터링해서 만들어낸 다양한 정보는 이 정보의 범람으로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본래 의미가 이제 퇴색될 수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죠. 즉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보는 또 이제 쓸모없는 정보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앤드류 킨이 인터넷에서 자칭 이제 큐레이터 그들과 술집에 앉아서 뭐 그 영화를 꼭 봐라, 그 맥주 꼭 마셔봐라, 그 음식을 꼭 먹어봐라, 그 식당에 꼭 가봐라, 그 여행지에 꼭 가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 전문성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큐레이터라고 할 수가 있냐? 자, 소셜 큐레이션 뭐 또 다른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웹상에서 이제 정보를 뭐 쉽게 이제 취합해서 이제 가공하다 보니까 이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죠. 이제 많은 이제 그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가 이제 글이나 사진을 옮겨올 때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의 동의나 절차를 뭐 거치지 않고 그냥 소위 말해서 퍼온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다는 거죠. 그래서 소셜 큐레이션 그 자체가 이제 제대로 이제 좀 자리 잡고 성장하려면 그 원본 컨텐츠라는 게 원 정보죠. 그 만들어낸 저작권자와 큐레이션 서비스 기업 사이에서 저작권 합의 등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소셜 큐레이션 형태의 그런 정보가 뭐 실제 그 웹상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그 정보의 출처 이런 것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어찌 보면 다 이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게. 상업적 큐레이션은 사업자가 전문 큐레이터를 고용하거나 큐레이션 전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컨텐츠 속성과 고객의 선호도 정보에 바탕을 둔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다. 자, 이러한 그 상업적 큐레이션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추천 큐레이션 서비스와 이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추천 큐레이션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추천 서비스 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에서 아마존 이베이 같이 이제 추천했죠.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영어로 이제 recommendation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이제 뭐 구매자의 구매 패턴, 선호 유형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추천해 주는 거. 이거는 뭐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이제 좀 부가적인 추천 서비스 외에도 독립적으로 큐레이션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G마켓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G마켓이 G9, G9 하루에 9가지 상품을 판매한다. 소비자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이제 상업성을 숨기고 이제 스타일 제한 등 세련된 형태로 이제 취하는 쇼핑몰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 이제 큐레이션 쇼핑몰과 소셜 큐레이션의 구분이 이제 모호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소셜 커머스 여러분들 뭐 많이 알려진 티몬 있죠. 티켓 몬스터 같은 경우. 예. 티몬에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러라는 브랜드를 이제 론칭한 것도 이제 한 가지 예입니다. 한 가지 예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기업이 만든 큐레이션 쇼핑몰인데 그게 이제 소셜 큐레이션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졌어. 이제 뭐 상업적 큐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소셜 큐레이션을 이제 잘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서브스크립션 이제 커머스는 그 추천 큐레이션 비즈니스 이제 사업자가 큐레이션한 상품을 보여주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구매한다는 점에서 이제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과 뭐 크게 뭐 차이점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는 이제 사업자가 이제 큐레이션한 제품을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지불한 소비자한테 신문, 잡지, 뭐 구독, 뭐 이런 뭐 배달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이제 배달하는 방식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단순히 제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품을 선별해서 자동으로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서비스다 해서 뭐 화장품, 구두, 액세서리, 식료품, 장난감 뭐 이런 쪽으로 서비스가 다 이제 확장되고 있고 2014년 국내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 이용자가 100만 명, 시장 규모 이제 600억 정도 수준으로 봤을 때 업체마다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구독자가 이제 큐레이션 관련된 구독 서비스를 받는 거죠. 서브스크립션 커머스가 가지는 그 가치 소비자 판매자 입장에서 좀 나눠서 보시면 소비자는 이제 큐레이션된 상품이나 시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정보를 찾을 찾을 필요 없이 이미 필터링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이제 줄여서 구매할 수 있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홍보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드백 확인이 가능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운영 방식인데 이거는 뭐 사업자가 구독자한테 일정한 구독료 받고 상품 배송하고 상품은 이제 가입 시 작성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선별이 되고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에 대한 서브스크립션 사업자는 이제 대금 지불하고 마케팅 대행 일환으로 시제품 받고 소비자 피드백 데이터 전달하기도 하고 구독자, 서브스크립션 사업자, 공급자 이렇게 세 해서 뭐 이런 이제 구독자는 당연히 구독료를 내고 서브스크립션 사업자는 이제 관련된 맞춤형 큐레이션된 정보를 이제 제공해주고 서브스크립션 사업자는 이제 그 제품 공급자들 있죠. 그쪽에 이제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 고객이 지불한 제품 대금이나 이런 피드백 데이터 제공해주고 제품 공급자는 제품이나 샘플들을 이제 서브스크립션 사업자한테 주고 서브스크립션 사업자는 이제 그걸 갖다가 고객한테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 큐레이션 비즈니스 뭐 시작하는 그 강의로서 이 큐레이션이 무엇인지, 큐레이션 비즈니스가 이제 무엇인지, 이런 큐레이션 비즈니스가 이제 그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이제 이 비즈니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자, 이러한 그 온라인상에서 큐레이션 비즈니스 관련해서 소셜 큐레이션과 상업적 큐레이션 두 개로 이제 나눠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개 차이는 이제 뭐 인위적이냐 어찌 보면 그 자연적이냐 뭐 그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소셜 큐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상업적 큐레이션의 그 두 가지 또 이제 유형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상업적 큐레이션의 추천 큐레이션 서비스와 이제 서브스크립션 이제 큐레이션 서비스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거기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큐레이션 비즈니스 이제 그분의 이제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자, 이러한 큐레이션, 즉 정보를 이제 필터링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자, 이런 어찌 보면 이제 그 데이터를 좀 더 이제 정리를 해준다는 그런 관점에서 고객들한테 상당히 이제 유용한 서비스인데, 이런 큐레이션 비즈니스가 좀 더 이제 더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을지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